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9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3%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어졌고요. 장 초반에는 반등을 하는 듯 하면서도 마지막에 눌러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다우 나스닥도 보합 수준이었고요. 니케이도 1.3% 정도 마지막에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상해 종합은 2.1% 정도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2600선도 이탈을 하였습니다. 278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2800선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마 전에 일어났었는데요. 지금 뭐 한 달도 안 돼서 2580포인트까지 약 20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표가 10% 가까이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크게 지금 증시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을 잡지 않고 계속 코스피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코스피가 이어오던 그런 상승폭을 한 번에 지금 뚫어서 밑으로 눌리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전 전 저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파월이 또 한 번 얘기를 했고요. 2%의 물가가 확신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연하겠다라는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월 의장이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금리를 3번 정도 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한 달 만에 그 의견을 180도 바꾸는 얘기를 해버리면서 증시에 대해서 계속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가 계속 높게 나오고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그런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라는 뜻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만 저렇게 고성장,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 다른 국가들은 고성장을 뺀 고물가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디커플링 되고 있다. 특히 고성장으로 인해서 미국 물가가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 기준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다 보니까 신흥국가의 그런 괴리감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가 이 달러 기준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특히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3.5%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5.5%입니다. 벌써 2% 차이 난 지가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벌써 기준금리가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환율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올라가던 그런 환율이 꺾였던 이유는 올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가능성이 지금 이제 완전히 다시 무너져 버리면서 환율이 한번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10원 정도 떨어져서 0.7%까지 환율이 떨어지면서 1380원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대로 위를 찌르고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그런 우려감으로 좀 올랐던 환율이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라인을 유지를 해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인하 시기, 그다음 물가에 대한 안정화 이 움직임이 계속 늦게 나오면 나올수록 이 금리에 대한 압박감으로 환율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는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고환율이 2년 이상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대형주들이 잘 올라가다가 조정을 크게 받기 시작하면서 다시 코스피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오늘도 매도했습니다. 2,100억 정도 매도하였고요. 금융 투자를 주로 해서 나머지 투자자들도 대부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1,700원 매도하면서 3일 연속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도체 종목 위주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던 그 수급이 지금 3일 정도 연속으로 빠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매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반전으로 매수를 진행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도 지금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매도를 좀 멈추고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한번 그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율도 높고,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물가도 높고, 그죠?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될 것 같은 분위기. 거기에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이렇게 미국의 채권 금리까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4.65%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1년 동안에 그런 최고점에 도달할 만큼 상당히 높은 이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도 높고 국채 금리도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4.7%를 돌파해서 4.8%까지도 올라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확실한 글로벌 정세가 좀 안정화가 되고 물가가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지 국채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질 건데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안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단기간에 그 움직임이 180도 바뀌어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당장에서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유럽 증시도 모두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 속에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게 뭐 선물 지표가 좋다고 해서 꼭 끝까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안정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지정학적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를 좀 보고 어려운 상황 속에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80원 하락해서 1.9% 하락했고요. 14,32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마지막에 급락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주가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14,000원 초반까지 금방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없고 일별 거래도 없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고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0만 주로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을 했지만, 사실 이런 거래량 없는 하락은 뭐 금방 이제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반등이 우선적일 것 같고요. 지금 정확히 3월 15일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옵션 만기까지 올랐던 그 주가가 한 달 내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도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와 그 다음에 글로벌에 대한 정세 불안감,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일축,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여러 변수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이 아니라 코스피 전체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갭에 대한 하락은 언제든지 시장이 다시 반등을 했을 때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이벤트가 나왔을 때 또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금 저점까지 깨지면서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최저점이었던 13,300원 정도 그 라인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얼마가 떨어졌다라고 계산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 크게 매물이 많이 쏟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 주가가 눌러진다면 결국에는 주가를 계속 내릴 때마다 모아가는 그 수급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뭐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수급은 그대로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주가는 그 어떤 수급이 샀다가 팔았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계속 지금 갇혀 있는 상황 속이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 매집을 하면서 물량을 모아간다면 평균 단가가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런 가격을 형성하고 때가 되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이제 바닥을 형성하지 않고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닥이 형성되고 다시 한번 증시가 안정화된다면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시 한번 적어도 이제 2만 원 이상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상황을 기다리면서 좀 증시에 대한 안정화를 조금 더 염두해 두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이 지금 쌍바닥을 딛고 사실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기를 원했는데요. 완전 정반대의 지금 4월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에 대해서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이 또 이어지면서 4월 말까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쯤 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하나씩 좀 나올지 좀 기다려 볼 거고요. 그것을 좀 기다리면서 계속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가 10만 주 매도했고요. 나머지 투자자 크게 매도 없었지만 연속적인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 투자자는 조금 매수했지만 크게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14만 주 매도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매도로 잡혔지만 마지막에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물량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 없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만 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적절하게 이제 멈추었습니다. 540만 주 수준으로 지금 공매도 잔고가 멈춘 상태로 진행 중이고 1공매도 거래도 크게 없습니다. 잔고는 멈춰 있고 주가만 지금 좀 어떤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으로 인해서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물량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눌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저는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금방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주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차분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구는 오늘은 이제 상환이 되었습니다. 63만 주 상환되었고요. 체결이 5만 2천 주 되면서 차익만큼 한 57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2,530만 주로 대차장구가 형성이 되었고요. 비슷한 흐름 속에 계속 대차장구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혼란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이 공매도와 대차장구를 포함한 주가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안정화를 좀 기다리면서 보겠습니다. 추정 물량과 당일 물량은 거의 동일했고요. 12만 주 정도 매도되어서 17.78%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원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의 골드만삭스가 매도를 진행했고요. 신한증권의 상위 매도 위치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확실히 매도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이제 신한증권, 모건솔, 골드만삭스, UBS가 매도를 했고요. 이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볼 거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이제 MSCI 리밸런싱, 특히 반기 리밸런싱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움직임이 있을지, 변동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큰 매도 없이 이어진다면 이번 기회에 20% 이상까지 지분을 높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매도 없이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특정
금융투자 위주로,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에 대한 그런 손절매로 인해서 좀 이렇게 많은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단기간에 눌러졌지만, 사실 그 이외에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지금 매도 없이 계속 물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동안, 횡보하는 동안 계속 매수를 해 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쌓아가면서 물량을 이제 우상향으로 늘리면서 이 구간을 지내왔고요. 거의 이제 1년 이상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끝을 한번 볼 겁니다. 배당금을 주지 않는 그 종목을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많이 매수할 이유는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끝이 어디일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오늘은 기술적으로 볼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증시 안정입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안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기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물가에 대한 안정이 나타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다시 가시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듯한 분위기로 형성되어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요게 가능성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 증시는 반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이슈가 좀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큰 이슈 하나가 지금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소식인데요. 네, 요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는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전이 굉장히 지금 이 관심도가 큽니다. 그래서 체코로 이제 산업부 장관이 방문 예정이라고 하고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코 원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체코 프라하 남쪽에 있는 두코바니와 그다음에 테멜린까지 이제 합쳐가지고 총 2기씩 1200메가와트급 원전 4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30조 원이고요. 입찰 막임이 4월 30일, 그다음에 우선 협상자 선정은 6월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한국, 미국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하다가 미국이 이제 빠지게 되었고요. 이 웨스팅하우스가 빠지게 된 이유도 조금 이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자격이 미달되어서 빠진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그런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쩐 일인지 이렇게 빠져가지고 뒤에서 이제 뒷짐지고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고요. 2파전에서 지금 특별한 얘기 없이, 그죠? 우리나라의 특히 한수원과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입찰이 거의 마감되고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지금 다가오는 그 기간에도 이전처럼 공격적인 언행을 삼지 않고, 그리고 미국의 그런 소송에 대한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오픈이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체코를 찾아서 원전 수주에 속도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입찰이 이달 말에 마감하기 때문에 승부수를 띄우러 간다라는 얘긴데요. 특히 이 이전에 미국을 찾아서 원전 수주에 발목을 잡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협의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지금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요거 이후에 지금 이제 체코 두코바니를 찾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연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강, 그죠? 원전 수주 이외에 인근 동유럽 국가도 방문해서 방산 수출 현안도 챙겨볼 것으로 안다라고 합니다. 체코 같은 경우도 지금 지정학적으로 폴란드와 헝가리, 오스트리아와 이렇게 근처 동유럽 국가에 포함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국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고요. 여기는 이제 슬로바키아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두고 일단 폴란드도 지금 굉장히 국방력을 늘리고 있고 헝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이 루마니아도 포함해서 계속 방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 입장에서도 그런 방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체코와 협력을 많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또 방산 협력이 가능하고요. 특히 체코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런 쪽에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 공장들이 관련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 전방에 그런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는 조금 다른 그런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크론 대통령까지 체코에 방문을 하면서 이 원전 수주를 좀 노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판 총력전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는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관계자가 이제 얘기하기를 이미 이제 안 장관이 방미 전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워싱턴을 먼저 다녀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리에 계속 이런 협상들이 오가는 것 같고요. 황주호 한수원 사장 이후에 이제 장관까지 방미를 해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뒤에 이렇게 연결해서 체코까지 방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 단가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장 싸고요. 2021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킬로와트당 3,571달러고요. 미국은 5,800달러, 프랑스는 7,9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이상의 건설 비용이 프랑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총 4기라고 본다면 1200메가와트급이라고 한다면 이 4기에 대한 가격이 정말 이제 많은 금액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계속 공기 지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최근까지 영국에 건설 중인 힌클리 포인트 원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당초에 2027년에서 최소 2029년으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사 금액도 그렇게 기간이 밀리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억 파운드에서 310억 파운드까지 증가하면서 거의 20%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 그런 사례를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좀 이제 수주를 주고 싶겠지만 아무래도 프랑스의 그런 EU 내의 그런 권위 때문에 조금은 계속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프랑스에 최근에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마지막 승부수가 어떻게 이제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내에 대한 원전 시장이 사실 굉장히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2기가 포함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그 2기도 굉장히 어렵게 팔다리 잘라내듯이 그렇게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수출이 정말 이제 크게 나와야지 우리 국내에서도 좀 이제 그런 입지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정말 100% 성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어떤 협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 말 수정 입찰을 마감을 앞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에너지 장관이 원전 동맹을 결성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예선전에서 탈락한 가운데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면서 낸 소송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이제 각하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소송이 계속 불복하면서 우리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이 상황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막바지에 이 EDF에 대한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이제 수출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웨스팅하우스에 적절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도록 돕고 웨스팅하우스가 일부 로열티와 일감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을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4월 30일까지가 입찰 마감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다음 주 방문을 해서 그 관련 소식을 좀 전해줄지 그런 것들을 볼 거고요. 극적으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결국에는 발표가 될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 불가리아 원전이 또 이제 눈에 띄게 되고요. 그 불가리아 원전에서의 이 원자로 제작을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원전에 대해서도 지금 5, 6호기가 진행 중이지만 그 외에 추가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진행될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사우디 원전에 대한 수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수출 통제로 인해서 좀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도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가냐 아니면 우리나라 쪽으로 주냐 계속 지금 그 얘기가 오가다가 최근에 또 조용해졌는데 이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리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전 세계적인 이 원전 이 추세를 통해서 많은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수주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웨스팅하우스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이제 하다가 이제는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협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마지막에 극적 타결을 통해서 체코 원전도 수주를 하면서 이제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까지 좀 성공적으로 수주를 한다면 올해는 정말 이제 농사를 잘 지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제 뭐 네덜란드 원전, 뭐 사우디 원전, UAE 원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국가들 그런 이 관련 소식들이 좀 줄줄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UAE의 바라카 원전이 4, 5기까지 완공이 되면서 또 하나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 UAE의 원전 4기를 지었는데 UAE가 과연 그 많은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사우디와 UAE 쪽에서도 공격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1등이 독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아랍에미리트까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전력 소모가 굉장히 급증을 할 겁니다. 지금은 뭐 많아봤자 이제 1060메가와트겠지만 이제는 수십 기가와트씩 이렇게 증가를 해버리면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필요할 텐데요. 네, 원자력 발전이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처럼 가동을 해서 값싸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에너지원이 필수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원자력 에너지 이외에도 LNG에 대한 복합 화력 발전을 굉장히 크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 이 상황을 좀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 국가입니다. 중국도 원전 투자를 18조 원으로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5곳을 승인해서 착공을 5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원자력 발전을 곳곳에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전이 59기인데 그 중에 중국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근데 중국은 워낙 에너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어도 다 가동을 해도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전력이 10% 정도면 뭐 중국도 원자력 발전이 그렇게 많지 않네. 그 나머지 국가 이 전력을 뭘로 공급할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많은 부분 7, 80% 정도를 석탄 화력 발전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석탄 화력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원 중에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말 웃긴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100%를 쓴다고 한들 중국이 사용하는 석탄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구에 영향을 주는 그런 에너지원이 이 인도와 중국 같은 그런 큰 국가들이 아리백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지구를 지금 탈탄소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격적으로 아리백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이 아리백을 계속 이 기업의 특권으로 좀 내세운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경제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의문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네,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오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안정화가 되어야지 전체 시장이 반등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와르르 무너진 차트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월 말과 6월에 있을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전, 마지막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런 극적 타결을 좀 기대해 보면서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계속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힘든 시간 견딘 만큼 크게 오르는 날이 있을 거고요. 네, 그때까지 정확하게 좀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여러분들께 좀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